안녕하세요. 김용민 TV에 숨어있는 진주, 오늘을 읽는 책 시간입니다. 시가 있는 금요일인데요. 오늘은 시 같은 산문집이라기보다는 에세이집이라고 해야 할 것 같네요. 한 권 골랐습니다. 오늘은 이 주엘 르나르가 쓰고 박명욱이 옮기고 김연주가 그림을 그린 자연의 이야기들입니다. 이 그림책 같지만은 대단한 책입니다. 대단한 고전에 속해요. 제가 이 책을 알게 된 계기는 현대문학을 공부하다가 30년대 모더니즘 문학을 공부하다가 말이죠. 30년 모더니즘 문학하면 이상, 그리고 박태원 이런 사람 떠오르죠. 이런저런 글을 읽는데 그중에 박태원의 그 산문들을 읽는데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주엘 르나르의 자연의 이야기들. 그 전원 이야기라고 되어 있었습니다만 일본어 번역본을 박태원은 본 모양입니다. 그걸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이 모더니스트들의 그 이미지에 대한 그 묘사가 주엘 르나르의 작품과 관련되어 있구나 라는 걸 발견했던 것이죠. 30년대 모더니스트들에게는 이 주엘 르나르의 이 책이 상당 부분 널리 읽혔던 것 같습니다. 해서 찾아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래전에 이 동서문화사에서 번역이 되어 있었고요. 박물지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학동네에서 번역이 돼 나왔는데 요즘에도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헌책방에 가면은 아마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도대체 어떤 이 글들이 있길래 그러는지 한번 볼까요? 주엘 르나르 이미지 사냥꾼이라고 제가 적었는데 이 첫 번째 글이 이미지 사냥꾼입니다. 이 첫 번째 글의 한 문장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윽고 그는 숲으로 들어선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민감한 감각을 지녔는지 예전에는 미처 몰랐다. 순식간에 숲의 향기에 젖어든 그는 아주 희미한 수런거림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 그의 신경은 나뭇잎들의 인맥과 이어져 나무들과 교감을 나누기 시작한다. 오래지 않아 너무 많은 것들이 느껴지는 바람에 거북할 정도로 몸이 떨리고 술렁거려 겁이 난 그는 숲을 빠져나와 마을로 돌아가는 자연의 주물공인 농부들을 멀찌감치서 따라간다. 이 주엘 르나르가 시골 어떤 곳을 가서 자연의 다양한 이미지들을 글로 포착한 에세이집입니다. 시집이라고 해서 좋고요. 뭐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스스로를 이미지 사냥꾼이라고 불렀고요. 그 이미지들을 절묘한 언어로 표현합니다. 이 주엘 르나르는 1864년 프랑스의 살롱-듀-맨이라는 곳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단편 소설집 마을 범죄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소설로는 홍당무, 홍당무는 많이 아실 겁니다. 그리고 자연의 이야기들이 1896년에 간행이 되죠. 그리고 1910년에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반딧불입니다. 보시죠. 그림이 없으면 좋을 것 같은데 반딧불 보신 적 있습니까? 반딧불이라고 그러죠. 지금 반딧불이 표준어는 반딧불이죠. 반딧불이를 뭐라고 표현할까? 그 이미지를 읽겠습니다. 이 여백까지 함께 보십시오. 도대체 무슨 일일까? 벌써 밤이 깊었는데 저 집엔 아직도 불이 켜져 있으니. 도대체 무슨 일일까? 밤이 많이 깊었는데 어딘가 불이 켜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불이 켜져 있는 걸 가만히 또 보니까 불이 아니네? 뭐라고 합니까? 두 번째. 가만히 보니까 뭡니까? 풀숲에 내린 달빛 한 방울. 풀숲에 내린 달빛 한 방울. 이랬습니다. 시를 볼 때는 뭐 산문 들었습니다만 제목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반딧불은 뭐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까? 은유적으로 보면은 반딧불은 풀숲에 내린 달빛 한 방울이다 라는 것이죠. 네, 풀숲에 내린 달빛 한 방울이라는 뜻입니다. 이슬처럼 내린 달빛.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 이슬처럼 내린 달빛 한 방울이랍니다. 예, 이런 이 문장을 보고 감동하지 않으면은 뭐 사람 축에도 묶일 겁니다 아마. 그죠? 반딧불을 보고서 풀숲에 내린 달빛 한 방울이라고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아름다운 사람일 겁니다. 이런 그 짤막한 문장들 보면은 참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이런 문장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시도 있습니다. 한 줄입니다. 한 줄. 이 주일 르날의 자연의 이야기들은 많은 사람들이 사파를 그리는데요. 이 문학동네 버전은 김현주 작가가 그림을 그렸죠. 그림을 안 그렸으면 더 좋을성 싶어요.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게 훨씬 즐겁기도 하죠. 나비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을 보지 않고 읽어보세요. 제목을 보지 않고 한 문장만 읽어보십시오. 반으로 접힌 사랑의 편지가 꽃의 주소를 찾고 있다. 그러면 그림도 보지 않고 나비라는 제목도 보지 않고 반으로 접힌 사랑의 편지가 꽃의 주소를 찾고 있다. 이 문장만 읽고서 우리는 상상의 날개를 펼쳐야 됩니다. 물론 이 작가는 나비를 보고 그 이미지를 캐치한 거죠. 아, 반으로 접힌 사랑의 편지가 꽃의 주소를 찾고 있다 라고. 꽃에서 이 꿀을 빨고 있는 나비가 있었던 모양이죠. 이 나비가 이 시인의 눈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 한 순간을 바로 반으로 접힌 사랑의 편지가 꽃의 주소를 찾고 있다 라고 표현했던 것이죠. 이 이미지 사냥꾼이라는 말이 딱 맞죠? 그 이미지들을 이 한 문장으로 포착하는 것. 대단하죠. 이 벼룩이라는, 그 옆에 벼룩이라는, 이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 문장이라고 해야 될지, 한 문장도 아니에요. 그냥 명사구입니다. 명사구인데, 벼룩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용수철이 달린 담뱃가루라고 그랬습니다. 벼룩이라고 해놓고선 용수철이 달린 담뱃가루. 담뱃가루 아시죠? 담뱃가루가 떨어지는데 이 용수철이 달려있다고 표현합니다. 이런 이 절묘한 이 표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생각난 김에 하나만 더 볼까요? 검이라는 이 작품도 있습니다. 이 두 줄짜리인데요. 머리카락 위에서 떨고 있는 검고 털이 많은 작은 손 하나. 거미는 달빛을 받으며 밤새도록 자신을 가둔다. 머리카락 위에서 떨고 있는 검고 털이 많은 작은 손 하나. 이게 거미의 이미지예요. 머리카락 위에서 떨고 있는 검고 털이 많은 작은 손 하나. 거미는 달빛을 받으며 밤새도록 자신을 가둔다. 달빛을 받으며 밤새도록 자신을 가둔다 라고 얘기하네요. 풍뎅이도 있고요. 도마뱀도 있고요. 이런 자연에서 만난 동식물들의 이미지를 정말 기가 막힌 문장으로, 표현으로 포착해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두꺼비. 이 작품은 조금 다릅니다. 두꺼비 보신 적 있습니까? 이 두꺼비를 보고서 무슨 생각을 할지, 두꺼비를 보고서 어떤 이미지를 떠올릴지 보는 사람마다 많이 다르겠죠. 이 작품 주목할 만합니다. 이처럼 꽤 긴 글들, 이보다 더 긴 글들도 있어요. 데데슈인가요? 이 죽은 강아지 얘기를 그린 작품 같은 경우는 6페이지쯤 됩니다. 긴 작품 한 6페이지, 짧은 것은 한 문장, 아니 명사구로 이루어진 그런 작품 모음집입니다. 아마
손주를 두신 분들 많이 계시죠? 아니면 조카를 두신 분들은 이 책 선물하시면은 정말 귀한 선물로 오랫동안 기억될 것입니다. 선물을 주면서 나도 한 권 갖고요. 그죠? 두꺼비 왈 한번 보겠습니다. 돌에서 태어난 그는 돌 밑에서 살다가 돌 밑에 제 무덤을 팔 것이다. 나는 그를 자주 찾아가는데 매번 돌을 들어 올릴 때마다 그가 있을까봐 겁나고 없을까봐 두렵다. 있다. 그는 구두쇠의 돈지갑처럼 불룩하게 부풀어 집을 가득 메운 채로 비좁지만 그에게는 편하기 그지없는 이 쾌적하고 깨끗한 보금자리에 숨어 있다. 비가 오는 날이면 그는 어김없이 밖으로 나를 마중 나온다. 그는 무겁게 몇 번 튀어올라 내 앞에 멈춰 서서는 불그레한 눈으로 나를 바라본다. 사람들은 부당하게도 그를 문둥이 취급하지만 나는 개의치 않고 그 앞에 쭈그리고 앉아 그에게 사람의 얼굴을 가까이 갖다 댄다. 그러고는 다소 찝찝한 기분을 달래가며 손으로 두꺼비를 쓸어준다. 살다 보면 이보다 더 기분 나쁜 일도 참아야 할 때가 많은 법이다. 그런데 이제는 아무래도 잘못 건드린 것 같았다. 그의 몸에 난 사마귀가 터져 발효한 것처럼 끈적끈적해졌던 것이다. 이봐, 가엾은 친구. 자네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진 않지만 젠장, 자넨 너무 추해. 이렇게 말했더니 그는 이빨도 나지 않은 어린애 같은 입을 벌리고는 씩씩거리며 영어 악센트가 가볍게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대꾸하는 것이었다. 그러는 당신은. 네, 이 글의 포인트는 맨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러는 당신은. 이 그러는 당신은이 프랑스어로 에뚜아거든요. 에뚜아. 애가 그리고도 그리고 이런 뜻이고 뚜아는 너는 이런 말입니다. 에뚜아 그러면 이걸 두꺼비의 울음소리를 이 프랑스어로 표현한 거죠. 에뚜아 이렇게. 에뚜아 이렇게. 그런 너는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사람이 손으로 쓰다듬으니까 방어하기 위해서 뭔가 사마귀가 터져 발효한 것처럼 끈적끈적한 액체를 분비했겠죠. 그러니까 살펴보던 내가 너무 취해 이러니까 두꺼비가 좋아 이런 것이죠. 너는 두꺼비가 추하겠습니까? 사람이 추하겠습니까?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참 사람만큼 아름다운 존재도 없지만 사람만큼 무섭고 두렵고 추한 존재도 정말 드물죠. 이 두꺼비를 잘 관찰하는 것도 놀랍고요. 그죠? 그는 무겁게 몇 번 튀어올라 내 앞에 멈춰서서는 불그레한 눈으로 나를 바라본다. 나는 개의치 않고 그 앞에 쭈그리고 앉아 그에게 사람의 얼굴을 가까이 갖다 댄다. 이 자연의 사물들을, 이 동물들, 식물들을 이렇게 세세하게 관찰하는 이 작가의 시선, 시인의 시선 보십시오. 시인은 그래서 시인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물의 다른 측면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사물이나 대상이 간직하고 있는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읽지 못한 이야기들을 읽어내는 것이죠. 두꺼비라고 왜 이야기가 없겠습니까? 두꺼비라고 왜 우리에게 추하게만 우리에게 보일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런 예들이 많아요. 돼지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이 작품집에서는 아주 많습니다. 두꺼비 왈. 좋죠? 네. 다음 작품 보겠습니다. 개미와 새끼 자고새 보겠습니다. 개미와 새끼 자고새. 그 작품을 고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1. 개미 숫자는 3을 닮았다. 여기도 3, 저기도 3, 3333. 이 끝도 없다. 이건 앞에서 설명드렸던 30년대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의 작가 박태원, 봉준호 감독의 외할아버지라고 이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박태원의 그 에세이를 보면 딱 이 부분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개미를 보고서 숫자 3을 연상하죠.
숫자 3을 연상합니다. 그리고 푸른 도마뱀을 보고서는 칠주의라는 걸 떠올려요. 이 박태원이 생각나서 고르기도 했고, 이 작품은 또 하나는 우화. 프랑스 문학에서는 이 라퐁텐 우화가 거의 고전가도 같죠. 누구나 읽어야 할 고전가도 같습니다만은 그 우화를 어떻게 주일 르나르는 표현했는가, 그 지점을 한번 보기 위해서입니다. 볼까요? 개미와 새끼 자고새. 개미는 숫자 3을 닮았다. 여기도 3, 저기도 3. 33333333. 이 끝도 없다. 개미 한 마리가 바퀴 자국에 고인 빗물에 빠져 죽어가는 것을 때마침 그 물을 마시고 있던 새끼 자고새가 부리로 건져 구해준다. 언젠가 이 은혜를 갚겠습니다. 개미가 말한다. 그러자 라퐁텐이 살았던 시절의 회의적인 자고새처럼 새끼 자고새가 말한다. 절 도와주고 싶어하는 당신의 마음을 의심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절 죽이려는 사냥꾼의 발 뒤꿈치를 도대체 어떻게 깨물 거죠? 요즘 사냥꾼들은 맨발로 다니지 않아요. 개미는 뭐라고 말할 의욕을 잃어버리고 새끼 자고새는 마치 한 줄로 깨어놓은 흑진주들처럼 종종거리며 걷고 있는 제 자매들을 서둘러 따라간다. 그런데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사냥꾼이 있다. 그는 나무 그늘에 모로 누워 쉬고 있었다. 그는 그루터기만 남은 밭을 콕콕 쪼며 걷고 있는 새끼 자고새를 발견한다. 그는 살며시 자리에서 일어나 방아쇠를 당기려고 하지만 어느새 그의 오른팔에는 개미들이 우글댄다. 그는 총을 들고 있을 수가 없다. 그의 팔은 맥없이 떨어지고 새끼 자고새는 개미들에게 물려 아픈 그의 팔이 회복되기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개미들이 팔을 무는 사이에, 사냥꾼의 팔을 무는 사이에 자고새는 도망을 쳤겠죠. 라퐁텐 우화도 오래전에 이 시간에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회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죠. 프랑스 문학을 공부할 때는 뭐 필독서 중에 하나입니다. 라퐁텐 우화는 한국어로도 완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라퐁텐 우화에 자주 등장하는 그 새가 자고새인데요. 이 자고새와 이 개미의 이야기를 이렇게 변주해 놨습니다. 개미는 이솝 우화에서도 많이 나오죠. 아이소포스라고 불리는 이 그리스의 우화 작가 이솝 우화에도 많이 나오는데, 이솝 우화도 이 시간에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다른 맥락에서 읽으면 대단히 중요한 작품이죠. 개미가 은혜를 갚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변주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개미를 삼자로 삼자 이미지로 그려내고요. 그리고 개미와 자고새 얘기를 라퐁텐 우화를 떠올리면서 다시 그려내고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개미와 새끼 자고새. 재밌죠? 네, 여러분들이 앙코를 안 하시는데 그래도 제가 한 2편만 더 앙코로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래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고래. 고래는 입 안에 자신의 코르셋을 만들 천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녀의 허리둘레라는 것이 너무너무 유머스럽고 재밌습니다. 이 고래 아시죠? 고래. 고래의 뼈가 여러 이 재료로 쓰이는데 특히 코르셋, 그 서양 여성들의 치마를 부풀리게 하는 뭐라 그러나요? 기구 있죠? 그걸 의상도 아니고 뭐라고 부릅니까? 이 코르셋을 만드는 가장 그 비싼 재료 중에 하나였어요. 고래 뼈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고래는 입 안에 자신의 코르셋을 만들 천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하지만 그녀의 허리둘레라는 것이, 고래의 허리둘레가 너무 굵다는 거죠. 뭐 코르셋 하면 떠오르는 작품들이 많이 있죠. 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비롯해서 많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작품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가절하된 앵무새입니다. 평가절하된 앵무새. 앵무새 하면은 따라하는 새, 따라쟁이를 떠올리기 쉽죠. 우리 주일 르나르는 앵무새를 보면서 이런 상상을 펼칩니다. 좋았던 시절, 동물이 말을 못하던 시절에는 앵무새가
대단한 찬양을 받았다. 하지만 요즘에는 개나 소나 다 말을 한다. 웃지 않으시면은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 여백이 휑하니까 왜 웃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았던 시절, 동물이 말을 못하던 시절에는 앵무새가 대단한 찬양을 받았다. 하지만 요즘에는 개나 소나 다 말을 한다. 말도 아닌 말들을 내뱉는 자들이 많죠. 앵무새가 부끄러워서 말을 잃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말을 따라하지 않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풍자와 유머가 함께 어우러진 작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프랑스의 작가 주일 르나르의 걸작, 자연의 이야기들 소개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길